증권맨 권병재입니다. 2022년 12월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증권 투자업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부산 머니쇼에서 강의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테크 박람회죠. 매년 12월에는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하고, 그 다음 6월에는 서울의 코엑스에서 또 하는데, 뭐 서울에 비해서는 작지만 어쨌든 이 가장 영향력 있으신 분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뭔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런 만큼 제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분야별 탑 클래스인 분들을 배워오면서 이제 얻어왔던 그런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전략,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거의 뭐 통틀어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짜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 지나거나 보면 항상 좀 아쉽기도 하죠. 어쨌든 이때가 또 연말이고 뭐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뭐 일하면서 또 연말 행사들도 많고 또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몰입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상을 다시 보니까 얼굴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좀 잠을 계속 못 자가지고 말도 좀 많이 더듬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일찍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엄선을 해서 추가해서 또 퀄리티 높여서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계속 1월 1일 날까지 계속 만들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만들었는데 일단은 제대로 완성은 다 못해서 일단은 지난 부산 모니쇼의 영상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부족하긴 한데 이걸 흥미 삼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1.25배나 뭐 1.5배 정도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서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덜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쪽에는 중간까지는 좀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뒤쪽에 좀 압축해서 이게 코스피 저점 혹은 리오프닝 뭐 그 다음에 실제로 약간 뭐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좀 편하게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 투자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조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나증권 서면금융센터 소속으로 일단 증권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랩 카운트를 좀 통해서 계속 키워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회사가 요즘에 랩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혹시나 증권 투자 관련해서 같이 비즈니스나 혹시 협업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영상은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혹은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시면 공식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 어쨌든 머니쇼 영상 잘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뒤에 조금만 보여드리면 어쨌든 제가 요날 목요일이고 평일 점심이라서 이제 강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시고, 나중에는 이게 중간쯤 에서 좀 한 20분인가 20분 좀 지났을 때 찍은 영상인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진짜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네, 반갑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금융투자 도와주고 있는 권명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 보이시죠?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최근의 흐름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요 말을 누가 하신지 다들 아시죠? 조지 소로스라고
이제 투자 쪽에서는 이제 신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그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이것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올해 중순에 서울에서 이제 피보나치 자산운용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강의 듣고 하면서 괜찮은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뭐 투자 열풍이 있던 작년, 재작년에 거의 증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권 투자 계좌가 4천만 개, 5천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0대나 30대들 위주로 이제 나의 가치를 DCF 밸류에이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 흐름 할인. 그러니까 내년에 나의 현금 흐름, 후내년에 나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서 앞으로 30년, 40년 정도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나의 가치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게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가정이 초봉 5천만,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중간에 보이시죠? 이 첫 번째 가정을 초봉 5천만 원,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봉은 매년 7%씩 상승한다. 굉장히 후하게 연봉 상승률을 이제 써놨고, 가정 세 번째는 연봉의 40%를 매년 저축한다. 그리고 네 번째, 물가 상승률은 연 4%. 그리고 30년 정도 근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좀 스마트한 신입 사회인들 중에 이제 꾸준히 뭔가 대기업을 잘 다녀가지고 쭉 잘 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요런 가정하에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땡겨오면 지금 가치가 한 9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것을 이제 피보나치 자산운용 대표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세로 환산을 할 건데, 뭐 강남 아파트가 얼마고 미래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너무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좀 수정해서,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정 첫 번째가 초봉 연봉이 1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봉은 매년 10%씩 상승한다 라고 뒀고, 세 번째는 연봉에 저번에는 월급이 많으니까 50%씩 저축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임원급이죠. 사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0년 근무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DCF 밸류에이션으로 땡겨오면은 이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40년 되면. 근데 이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극소수만, 굉장히 극소수만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이 매년 10%씩 오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세율만 45%가 이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린 그 가정들에서 이제 조금 룰을 바꿔서 이제 추가 가정으로 첫 해에 대출을 합니다. 요 대표님 기준으로는 4억을 대출하셔서 5% 금리로, 그리고 투자를 매년 해서 연 7%만 수익을 넣고 매년 2%씩 이기는 거예요. 4억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28년 뒤에 현금 흐름을 이제 땡겨오면은 100억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증권 투자 관련해서 이 궁금함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크게 수익을 안 내도 연 한 10% 정도만 꾸준히 수익을 내도 그 복리 효과가 쌓이면은 한 20년 뒤, 30년 뒤는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 돈을 이제 모아가면서 다른 계정에 꾸준히 계속 키워가는 이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뭔가 큰 수익을 확 내고 이제 빠지고 이런 것들보다 이 투자의 룰, 게임의 룰을 잘 공부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꾸준히 수익을 잘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바람으로 이 강연을 준비를 했고, 증권 투자라는 걸 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증권 투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권 투자에는 뭐 주식도 들어가고, 지금 환율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자재 리튬 가격이나 혹은 뭐 금 가격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변동성입니다.
그 변화하는 가치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미래에 변화하는 것들을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후에 변하는 것들을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그런 증권의 특징인 그 변동성 자산, 각 자산들에마다 변동성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때까지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뭐 증권사나 혹은 금융투자협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강의가 개인적으로는 10번째인데, 지난번 강의까지는 매번 종목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종목이나 산업보다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요 왼쪽에는 고등학교 때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 나가서 상 받고 이렇게 했던 거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PR을 조금 하자면 나름 머리도 좋고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2번에서 4번씩 여기 보시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고, 우리나라 탑클래스에 계시는 분들이 하트거든요. 그런 분들 계속 만나러 다니고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저도 이런 자리까지 2019년부터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도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 게임의 룰은 어떤 거고, 그럼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게임의 룰이 바뀔 때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포착하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 소로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스타그램의 맨 윗장에 이제 올려놓은 사진인데, 이제 볼 때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조지 소로스고, 중간에 제임스 사이먼스, 이제 전 세계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수학자, 과학자들만 모아가지고 그 퀀트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고, 옆에도 존 폴슨이 있고, 그때 당시 2010년 기준으로 연봉이 한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1992년 파운드와 대규모 공매도로 영국 중앙은행 파산까지 몰고 가면서 청문회에 올라서게 된 자리인데, 이게 세계적인 헤지펀드 대표들이 쪼르륵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이 중간에 파운드와 추이를 보시면 조지 소로스가 이때쯤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길게 이야기하자면 어려운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실제 가치가 그렇지가 않은데 계속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게 중앙은행에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들을 가만히 보니 조지 소로스가 이런 입장에서 저거는 정상이 아니다, 오류다, 중앙은행에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저것을 저렇게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저 오류, 불확실한 것들, 불확실하지만 오류인 것, 저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공식적으로 세계 자기가 저기에 쇼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제 공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포토펀드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되게 스타 매니저로 올라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세계적인 스타급의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래서 한 명씩 다 따라 붙어서 이제 대규모 파운드와 매도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런 것들을 이제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반달 팔고 사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손을 털고,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2주 만에 쭉 한 20% 30% 정도 하락하면서 2주 만에 10억 달러인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스탠리 드렁큰밀러라고, 요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매년 연 30% 이상씩 수익을 내시는 분인데, 요분도 조지 소로스 그때 당시 오른팔이었을 때 같이 뭐 일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잃어도 50bp라는 건 0.5%입니다. 따면 2000bp,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상황은 위험을 고려해도 남는 장사였다.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깊게 해석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판다의 가치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고평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공매도를 해서 저기에 포지션을 가져가면 뭐 수수료나 약간의 손실 더 이상 위로 갈 룸이 없기 때문에 위로 갈 룸은 없고 밑으로 갈 룸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고 남는 장사 손실은 작게 확정이 되지만 만약에 이익이 났다면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위험 관리에 굉장히 상당한 비중을 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변 상황을 계속 끊임없이 살피지만 한쪽 방향에 큰 폭으로 변할 수 있고 반대쪽 방향은 변할 수 있는 룸이 적을 때는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손실볼 리스크에는 작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소로스 투자 특강이라는 책에서 스탠리 드렁큰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소로스한테 자기도 많이 배웠는데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그랬을 때 옳다 그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제 수익이 만약에 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만약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가능한지 앞에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룸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제 황급히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지 손실이 났다고 해서 계속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 내 돈을 키워나가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그래서 여기에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윤지호 이베스트 이제 리소스 센터장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3%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시자면 정리를 하신 게 오류나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가 기회의 영역이다.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이 반증되면 또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불안한 장세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게 들어볼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발전하게 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하고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균형이 깨질 때 그때 큰 기회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균형이 깨질 때 이럴 때를 많이 포착하시고 공부를 집중하시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앞에 기사가 제가 올해 2월달에 썼던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한 해 동안 움직이 차트입니다. 제일 처음에 60만 원 갔다가 밑에 여기 또 보시면 35만 원 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35만 원 갔다가 63만 원 갔다가 지금 50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 가치 평가도 중요하고 이론적인 게 기본적인 베이스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최근에 뭐 MSCI나 코스피 100과 관련된 이제 인덱스 펀드의 그런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또 제일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장 그 공모가가 30만 원에 시작됐죠. 30만 원에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6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며칠 만에 내 돈을 투자를 했는데 2배가 났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돈을 2배를 벌고 하니까 당장 차익 실현하고 요구가 굉장히 많겠죠. 저도 요날 고객들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 팔아드렸습니다. 다 팔아드렸고 그렇게 되면 벌써 2배가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치 평가 해놓은 것들을 여기에 이제
나와놨는데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에 의견이 39만에서 61만 원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42만에서 52만 원 정도 같이 밴드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든 이 가치평가에 대한 그 가치를 다 파악을 해도 최꼭대기점이 61만 원이고 최저점이 35만 원인데 60만 원이 갔으면 굉장히 잘 간 거죠. 그러면 고평가 영역까지 갔으니까 빠르게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또 이 뒤에도 많이 빠졌으니까 또 빠르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락업 물량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주변 상황이나 심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시장 수급 관련 이슈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런 좀 빠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캐치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는 그냥 나는 장기 투자할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묻어두고 이런 변동성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잘 활용하시면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잘 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라고 우리나라 양극재 1위 기업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년에 성공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고가가 57만 5천 원이에요. 57만 5천 원인데 이게 작년 장에서 1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뭐 저가가 5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 20만 원인데 여기서 사서 가져가다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좀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위에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고 조위에서 다시 팔았습니다. 다시 팔았던 이유는 연말에 대주주 과세랑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조정이 돼서 20% 정도 조정이 돼서 많이 조정됐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공장 과전하고 러시아 인플레이션하고 내부자 거래 검찰 조사 받으면서 ESG 수준까지 다 빠지면서 추가로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서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변동성처럼 여기서 갑자기 확 오르고 여기서 갑자기 또 확 오르고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고 확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찾아보면 대응가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여기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매출 대비 큰 게 얼마고 그때 당시 이제 올려드렸던 것들인데 어쨌든 이 상황을 잘 찾으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하면 찾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장기 투자한다고 계속 빠졌으면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지금 마이너스 50%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 하면은 이제 기대와 실적 흐름 가지고 저런 포인트에서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제 퀴즈를 하나 내고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퀴즈를 낼 건데 혹시나 요거를 못 맞추셔도 됩니다. 타당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주시는 분에게는 요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위험투자자문 대표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이제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표는 코스피에 상장된 어떤 기업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주당 순이익이다. 이 기업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주당 순이익은 다음 중 어떠한 것일까? 여기 보시면 앞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주당 순이익을 쭉 나타냈는데 계속 증가하다가 2017, 2018, 2019의 모습은 A, B, C 중에 어떤 것일까?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예, 저기 마스크 얼른 분이 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한다? 예. 당회장 시 쪽인가 이거
아, 예. 이유는 되게 그때가 마이너스를 나온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날 때다. 2017, 2018, 2019.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아, 예, 이쪽에 젊으신 분. 저는 B 하겠습니다. 예, 뭐 이유는 어떤 거? 주당 순이익이 저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제가 원하는 답변 이제 뭔가 잘해주신 것 같아서 요 상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에서 만든 장바구니인데 경험에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A, B, C 중에 정답은 C. 여기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모레퍼시픽. 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때 중국에 진출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C인데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A나 B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과거 거만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뒤에 뭐 한한령 이런 거 생기고 이런 거 생기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그때 저기 돈을 많이 벌 때랑 지금 상황을 조금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10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품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상품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으며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중국에 생겨났고 이미 그리고 최근에는 뷰티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눔 뷰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라는 제품 이것들도 사실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굉장히 최근에 열광을 받아서 많이 팔렸고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데를 한번 가보시면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만 선호하는 이런 시장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중국의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옛날과 상황이 달라진 면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이게 과거의 데이터가 저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음에 성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테슬라가 여기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사신 분들이 서학개미 이러면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 굉장히 고평가됐죠. 그때 당시에 저도 지금 기억 안 나요.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 PR이 100배 넘어가고 막 이랬었을 때 최근에는 이제 거꾸로 현대차에서 벤츠나 GM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을 다른 기업에서도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제 추정을 했던 컨센서스들보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 고평가됐던 기대감들이 꺼지고 거기에다가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기업을 이럴 때 발굴해서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너무 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를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요걸 하나 가져왔는데 피터 린치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머리 허옇고 외계인같이 생기신 분 있는데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게 뭐 코스피 차트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 정가는 여기 요때쯤 이제 굉장한 기회입니다. 도지 소로스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기회인데 칵테일 파티 갔는데 요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칵테일 파티에서 치과 의사랑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치과 의사는 돈도 잘 벌고 괜찮은 직업이죠. 여자들이 펀드 매니저보다는 치과 의사 주변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오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네 막 어느 정도 흥분을 가지고 치과 의사보다는 펀드 매니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저쪽 가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 치과 의사도 이제 종목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오래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테슬라 상황과 이 칵테일 파티 이론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의 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드 게임이죠. 이런 앞에 있는 게임은 그냥 밑에 걸 빼서 위에 싸우죠. 그리고 여기 할리갈리로 이 카드를 보고 적당하게 알아서 치면 이 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점점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이 증권 투자 시장에는 너무나 변수들이 많고 내가 정말 똑똑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내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번에도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제 손실이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 계좌를 보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내 펜도 치고 그냥 가져가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룰을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주가가 왜 이런 대폭 폭락하고 왜 조정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룰을 모른다면 룰을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증권 투자를 하면 이게 잘 될 거라는 기대에 들어가지만 매수를 하는 순간 우리는 뭐 어떤 리스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서 반대로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의 룰입니다. 첫 번째 게임의 룰은 주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가는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가치의 함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LG에너지 솔루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떨 때는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웃퍼폼하다가 어떨 때는 뭐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다가 시장의 분위기에 굉장히 변화를 많이 받고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 정책적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유럽의 리파워 EU라는 정책 때문에 태양광 풍력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IRA 법안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처럼 그런 나라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나 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여기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PBR, PER에 대해서 좀 이따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관련된 이슈에서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2년 동안 한 10배 넘게 올랐죠. 2차전지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뭐 간단하게 이 이익과 가치의 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크게 4가지가 있죠. 반도체 사업부,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사업부, 가전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런 게 있는데 반도체 사업부만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죠. 이게 두 개 다 올해 100억씩을 냈다고 치겠습니다. 100억씩 냈다. 10조씩 냈다고 치면 이 PR이 상대적으로 이 두 개 중에 기술력이 그 비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높죠.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는 PR 이 가치를 10배 정도 준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20배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출액이 같더라도 기술력이 더 높은 곳에 이제 가치를 높게 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기본적인.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PBR을 여기 이베스트 투자권 보다가 이제 나온 것 있어서 그냥 편하게 가져왔는데, 이제 PBR을 구할 때, 아까 PBR, PR을 구할 때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공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COE라고 이게 자본조달 비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의 금리랑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인플레랑 금리가 여기 영향을 준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2년 전에는 제로금리였죠. 뭐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라고 칩시다.
그런데 위험 프리미엄 그때 당시 2%대였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금리가 뭐 한 4%대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위험 인플레가 뭐 8%대까지 올라가고 이랬었죠. 그럼 앞에는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한 3 정도, 4 정도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두 개를 더하면 뭐 한 14,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율이 0.0 뭐 3%, 0.03 이렇게 더해서 밑에 할인율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중앙은행에서 0.75씩 강하게 금리나 할 때마다 이게 빠르게 조정되고 다시 균형을 잡고 또 빠르게 조정되고 이런 상황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지금 상황이 코스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강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CPI가 아직 빠르게 이게 안 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나 기술보다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글로벌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책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원자재들을 많이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 아예 못 들어가게 되면서 석유, 석탄, LNG 뭐 이런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 비료 곡물 가격도 높아졌고, 그러면서 유럽에서 작년에 이제 이 정책을 내고 그다음 올해 초에 5월달에 리파워 EU라는 정책에서 신생에너지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배정할 것인가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태양광과 관련된 것들을 더 설치하고 싶은데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높게 줘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수입을 못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관세를 2년 동안 유예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풍력 높아질 거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중국은 못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거기에 분위기와 수혜가 맞춰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 미국과 같은 이런 인플레 감축법안과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살피면 큰 흐름이나 틀이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여기에서 수혜 주는 뭐고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책이 바뀌려고 할 때 이럴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2년 전에 제가 뭔가 제안서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림 2개를 가져왔습니다. 제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담긴 그림인데, 요 왼쪽은 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 멀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요 어느 근처까지 오면은 빠르게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고, 요거를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입니다. 수학교육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이제 물리학이 생긴 특이점, 싱귤러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림 한 장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에는 옷을 어떻게 입고, 겨울에는 옷을 어떻게 입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서 계절이 변할 때 미리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언제가 봄이고 계속 변하는데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가 가을이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름이 어떤 때는 겨울이 엄청 길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이 왔다가 바로 겨울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이제 장표를 좀 다시 만들어서 이제 특이점 랩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을 이제 세워놓은 것들에 대해서 게임의 룰에 바뀔 때 그 주요 추세를 가져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거고, 그런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그런 특이점들을 잘 부합해서 담으면 그때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한 2-3가지 정도 드릴 거고, 이게 제 투자 전략을 한 장에 이제 만들어 놓은,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싱귤러 포인트가 찾으면서 기다리다가 불확실한 상황이 확실함으로 바뀔 때, 그 균형이 깨질 때, 산업이든 종목이든 이제 경제적인 정책이든 뭐 이런 것들이 바뀔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모멘텀이 강해집니다. 그런 것을 골라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나 비중을 줄이고 이제 그 괴리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실적이 이 기대한 것보다 잘 나오면 또 한 번 상승할 거고, 그게 안 되면 하락할 거고, 그래서 이 상승률이 꺾이는 실적 피크아웃 근방이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이런 근방에서 다시 그런 특이점을 잡아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일반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옛날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가 게임 주식입니다. 리니지 모바일을 출시할 때 1년 동안에 한 사이클을 예를 들어서 이거 구조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NC소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 기업입니다.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게 게임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을,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기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요때도 NC소프트가 리니지를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발표회에서 그런 거를 말하면은 좀 지나서 이제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시그널로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쇼케이스, 유튜브에서 온라인 쇼케이스도 하고 아니면 티저 사이트 이런 것들을 공개합니다. 영화로 치면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영화를 찍고 있다. 좀 이제 영화가 출시하기 임박해지면 예고편이 나오죠. 영화 예고편이. 그런 것처럼 티저 사이트가 공개되고 관련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보니까 간접 체험을 해보니까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또 2주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전 예약자 뭐 100만 명 돌파, 200만 명 돌파, 300만 명 돌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갑니다. 실적이 아니라 출신할 때부터 해서 빠르게 떨어지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와 실적 사이의 괴리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국면입니다. 이때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가 확인하는 구간이 생기고 다시 또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빠르게 올라가고 실적이 잘 안 나오면 떨어질 겁니다. 이게 1년 동안의 한 사이클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항상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기사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특이점을 게임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RPG라는 사업을 잘 아시면 이게 롤플레이 게임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이 배구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쿠키런 킹덤을 가지고 RPG 게임을 만들어서 이때 원래는 이 회사가 퍼즐 게임이나 퀴즈 게임, 돈 안 되는 게임만 만들다가 돈 되는 RPG 게임을 만들면서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뭐 3달 만에 15배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룰이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잘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서 잘 됐으니까 좀 이따가 글로벌 진출을 할 거다라는 거를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 딱 그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진출할 때. 요때 딱 사서 글로벌 진출할 때 또 3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의 룰을 알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을 잘하죠. IT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명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명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억 명이 있고, 우리나라 대비해서 28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하면 확실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이점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모멘텀이 강해지고 수급이 쏠리면서 안정적으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그 기대를 확보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할 때 우리는 포지션을 매수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산이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분석의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조지 소로스, 제가 했던 투자 중에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가 비슷해서 이제 원자재 예전에 2014년인가
셰일오일 혁명 때 미국에서 셰일오일을 많이 찍어내서 배럴당 105달러에서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투자를 했던 건데,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때 포지션을 안 가져갔고, 이때 이제 셰일오일 개발의 BP가 한 30달러대였고, 그 다음에 굴착기 장비수, 땅을 뚫어가지고 셰일오일을 캐는 그 가동률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가격이 BEP 근처에 왔을 때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지션에서 다시 반대를 가져가면서 한 4달 동안 45% 정도 수익을 냅니다. 이런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소로스의 투자의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처럼 한쪽 방향이 제한돼 있고 한쪽 방향에 이제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집중을 하고, 올해 작년 2020년 3월, 4월에도 이런 설명회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팔아서 IT 레버리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이 정도 왔을 때 뭐 거의 한 2배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교보증권 이제 김영열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IT 기업들이랑 이제 금융산업 쪽에 그 기업의 가치만 계산을 해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저평가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를 제시해 주셔서 그걸 기준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잘 냈던 이제 사례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봄, 여름, 가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이클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2016년 이때부터는 이제 코스피가 100, 20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부터 확 오바마 정부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다 서로 돕고 잘 사는 상황,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잘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또 중국이랑 싸우기 시작했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관세 높이고 이러면서 글로벌 같이 이제 교육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다시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법인세를 높이고 최저 임금을 높이고 이러면서 기업들의 고정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고, 이때 다시 요때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요때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정책을 폈던 것들이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리도 조금씩 올리다가 중위금리 선언하고 관세도 약간 낮추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러시아 때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고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2019년 8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이제 변하는 6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한 200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으로 올랐는데, 300포인트, 뭐지?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증권회사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번도 이제 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때 제목이 투자 변곡점에서 다시 짜는 재테크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투자 변곡점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이제 미국이 싸우다가 관세를 한 단계 낮추기 시작했고, 중국이 너희 농산물 사줄게. 그럼 우리 관세 한번 낮춰줄게. 그리고 금리를 조금씩 올리던 걸 중립금리 선언하고 금리를 좀 있으면 낮출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런 걸 했었고, 그럼 요때부터 그때 당시에 뭐 5G 산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초로 공식적으로 상용화하는 행사를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글로벌 투자 기관이 이제 돈을 회수하던 게 다시 재배분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코스피를 사는 것보다 이제 레버리지 좀 활용해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도 뭐 운이 좋아서 HLB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조정이 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추천하는데, 이게 한 3달 만에 9배 정도 갔습니다. 저도 2~3배 정도 올랐을 때 팔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 달에는 또 삼성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LG화학 그때 당시에 전기차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A소프트가 리니지 투모바일 출시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1월달에는 매년 하는 JP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랑 CES가 있기 때문에 11월 말부터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런 사이클을 움직이면 이런 거시경제 분석상에서 이 돈이 자산 배분되면서 코스피로 들어오는 그 상승 초입부터 시작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럴 때는 가장 그 당시에 핫한 산업이나 섹터에 돈이 막 몰리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빨리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요.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어요. 말구지도.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수급이 바뀌는 걸 확인하고 팔고 그 다음 달에는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기. 쉽게 얘기하면 순환매라고 하죠. 이런 성질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이런 기회장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저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운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룸버그는 다들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경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곳인데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지금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9년 동안 7번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그 정도의 이제 혁신적인 위치가 되고 다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자전지라든지 IT 쪽에 바이오시밀러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넘어왔어요. 아까 기대와 실적의 사이클을 좀 말씀드렸죠.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있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이런 식의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대감이 시작될 때에 투자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대감이 11월 21일 날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해놓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근데 특이한 게 이제 교촌치킨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 빠지기 시작하죠. 이런 성질도 아셔야 돼요. 이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성질을 아시고 있어야 되고 이제 저도 이 뭔가 제안서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용사들의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 제안서들을 많이 검토하면서 이제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1위했던 해시펀드,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1위했던 우리나라 해시펀드, 그 다음에 공모 펀드 중에서 좀 잘하는 그 펀드 이런 것들의 운용 철학을 좀 가졌는데 그리고 타임폴러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연에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냅니다. 20%가 수익이 안 됩니다. 근데 성과 보수를 20%를 가져요. 그런데 투자 철학은 여기 보시죠. 상생상당. 같이 잘 사자는 겁니다. 투자자만 혼자 잘 살면 안 됩니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그 시대 상황마다에 뭔가 힘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자라는 거고 DS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20%에서 30% 초반 정도 과거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성과 보수가 한 15% 정도밖에 없고 시대의 1등주에 집중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그런 걸 찾아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S 플러스 자산운용도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맞는 1등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매칭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그 추세를 수익화하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코스피 바닥은 어디일까?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랑 금리 인상 피크아웃이 언제일까? 이게 타이밍을 잡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룰이 연준에서는 이제 인플레랑 그 다음에 고용률, 그 2가지가 고용률이 좋으니까 인플레 계속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여유가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아까 뭐 PBR, PR 공식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는 현상.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번 반등했던 이유는 이런 뭐라 그러지?
이 금리 인상의 피크가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자산이 배분이 되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거는 이제 정보표가 내년 기준금리 상당히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4.9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 0.2% 높아졌으니까 지금 이제 남은 기준금리 인상이 작으면 0.25, 많으면 0.5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작으면 0.5, 많으면 0.75, 약간 높아진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 조금 조정받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때 당시 코스피 바닥을 잡고 이런 것들 했던 이야기들을 좀 써놨는데, 어쨌든 제가 9월 29일부터 굉장히 이 균형이 깨지고 다시 이게 반영되고 조정이 되고 하면서 이때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불안하니까 들어갔다 좀 먹고 나오고 들어갔다 좀 먹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제가 요때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0.5%인데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편입했었는데,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했다는 말은 코스피 저점을 확인했다는 말이랑 이제 동일하죠. 그랬었고 요때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환율이 1,4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룰이 이제 금리 인상의 피크 근처에 와가니까 지금 비율로 또 환율은 역대급으로 높으니까 이제 평소보다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환율 차를 계산하면 한 20% 이상 삼성전자를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금리 인상 끝이 보이는 국면이고, 그때 또 당대회 때문에 중국에서 대만에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TSMC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중국이나 이제 대만 쪽에 들어갔던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쪽으로 좀 수급이 넘어가고, CPI는 잘 나왔는데 올해 그 FOMC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지는 국면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FOMC는 2월 1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좀 조심하면 거의 끝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0월 21일 날 금리 인상 조절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뒤에도 파월이 2주 뒤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런 흐름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환율이 꺾이는 이런 국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중국 리오프닝은 언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야지 전 세계가 이제 방역 구조의 완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11월 7일날 굉장히 전부 다 이제 중국 전체가 이제 폐쇄되고,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제 문을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걸리면 문 현관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다 막아서 못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불이 나서 한 10명 정도 죽으면서 시위가 생기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중국에서 마라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거의 중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인구가 세계 1위고 GDP가 크죠. GD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소비가 GDP의 40%대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시장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게 언제 열리느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시위 영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그때쯤 저도 대한항공 서프라이즈가 날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 11월 10일 날 전 세계 최대 소비 행사인 광고제도 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뒤에 맞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었던 그런 국면이고, 그럼 예를 들면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을 사도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거기다가 운 좋게 또 한한령 해제 시모탄이 OTT에서 우리나라 것들을 틀고 막 이러면서 더 고조되는 거죠. 이거는 운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게 계속 발표하면서 저런 특이점 방에서 사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지금 실적보다 기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국면을 안전마진을 가져가면서 우리는 수익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2001월달에 그 다음에 올해 4월달에 9월달에 이런 식으로 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계획을 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아무리 빨라도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시작하는 국면이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후내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실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삼성진공에서 추정한 건데,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이제 국제 여객선의 그 탑승 수요가 두세 배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지면 이제 게임 판호를 중국에서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또 이게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조질서로서 이야기하는 인간사를 이해하면 보는 그 결과,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관련된 그 주변의 맥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그 흐름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뒤에 또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편입했던 것들 중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예로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한데 요거를 게임의 룰이 바뀌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이거 왜 이 기존 사업 대비해서 얼마나 크게 될 수 있었고 이런 가치 주가의 밴드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2022년 올해 8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2024년 되면 리튬 생산량이 연간 10만 톤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홍보를 하면 이게 그만큼 대단한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건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철강이나 이런 사업으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때까지 포스코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이번이가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잡았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한 거고 여기 있는 호주의 이제 광산을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튬을 캐오고 있고 이걸 정제하면 이런 리튬이 됩니다. 이제 리튬 이온전지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전지에 리튬이 양극재의 절반이 리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지금 원소 주기율표 보면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이고 3번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제외하고 고체 중에는 가장 가벼우면서 밀도가 높고 물만 닿여도 불이 나죠. 굉장히 다루기 힘든 소재입니다. 이것을 1990년도부터가 하여튼 LG화학이랑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포스코를 알고 있는 건 세계 최고 철강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액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튬 생산 가치가 연 10만 톤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추정하는 게 포인트죠. 사기 위해서. 그래서 신사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기존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 두 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신사업의 가치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리튬, 니켈, 리사이클, 수소, LNG,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리튬이랑 니켈만 쓸테니까 다른 것들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리튬이 2024년 되면 10만 톤 2024년에 니켈이 2만 톤입니다. 그럼 이것을 리튬 가격 지금 톤당 1억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그 다음에 니켈 가격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지금 톤당 지금 29,210달러 뭐 이렇게 $1 환율은 지금 1,300원 넘어 있는데 한 1,200원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1,200원 정도로 가정을 했고 그렇게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글로벌 리튬 기업 미국의 앨범알 그다음 칠레의 SQM 그다음에 여기 강동 리튬 뭐 이런 중국의 기업들을 보면은 PBR이 4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걸 밸류랑 매출액 가지고 아까 PBR 기준으로 손자산 같이
주자면 정식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지만 대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가치는 지금 여기 증권사 이베스트에서 평가한 게 PBR로 한 0.4배가 좀 안 되고 이때 당시에 10월 6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연 매출액이 한 80조 정도 되니까 매출액이 80조, PBR이 0.4배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일단 밸류만 한 최소 10배에서 25, 10배 정도 차이 나죠.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게 순자산 가치로 이제 바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매출액 가지고 요거는 철강이고 철강이랑 뭐 다른 것도 섞여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요거는 니켈이고 그러니까 리튬이고 요것도 역시 자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니켈이랑 요거 다 빼고 다른 거 다 빼고 리튬이랑 기존 사업 가치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밸류가 10배 차이 나니까 매출액의 10배를 곱해주면 이게 100조죠. 그럼 기존이 80조고 이제 리튬이 100조죠. 그럼 2년 뒤에 뭐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금리가 이제 다시 반대로 가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를 감안해도 한 2년 뒤에 2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IRA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공장을 북미 쪽에 3, 4단계 공장을 신설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쯤에 저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2년 뒤에 지금 아까 22만 4천원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2년 뒤에 가는 거는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NDR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당이랑 주주환원 정책은 여기에 덤입니다. 이걸 주도주로 가져가라고 주식의 기준은 지금 대비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당이랑 주주환원 정책은 덤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 주주환원 정책의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때 7월달에 소각을 하는 그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 내년 초에 또 주주환원 정책을 또 하나 발표한다고 하고 배당도 계산을 해보면 2019년, 2020년, 21년 배당을 했던 기록인데 지금 최근에 1분기 배당이 4,000원, 2분기 배당이 4,000원, 3분기 배당이 2,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포항공장 물난리가 나서 뭐 배당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됩니다. 더 나오면 5%가 넘을 수도 있겠죠. 배당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때 이제 자산 매입 소각할 때 이때 섰다가 이때 물난리가 나면서 팔았다가 다시 이제 IRA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치가 이제 다시 부각되고 하면서 이때 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난리가 난 거는 이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최근에 계속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10만 톤 전부 다 2024년 안에 준공이 예정이었는데 2.5만 톤만 빼가지고 좀 뒤에 우리나라 추가적으로 좀 늦게 준공한다는 게 있었고 그럼 리튬 공장을 준공 후에도 램프업하고 품질인증해서 양산까지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의 원자재법 이런 것들 때문에 탄소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리튬의 공급 과잉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2년 뒤에는 2024년 하반기쯤 되면은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한 20-30%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베스트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이게 지금 사이클입니다. 처음부터 자원 탐사하고 생산하는 데까지는 10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여기 뭐 바로 가져온 거를 건설해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뭐 4년 이상 걸린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허가받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진입하는 바로바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작업을 진행했던 그 기업들이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이 공고한 철강 수소 그 다음에 수소 환원제철 기법을 여기 또 통해가지고 지금 하이렉스인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세계에서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영이 철강 13년 연속 1위 하고 있고 그다음 테슬라 배터리 케이스 소재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직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리튬 생산 리튬만 봤을 때 다른 거 다 빼고 2024년 되면 10만 톤이고 2028년 되면 27만 톤이니까 어쨌든 보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전에 뭐 이런 영상 이게 미국의 EV 허머인데 GM에서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넣는 건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나라 차들이나 중국 차들이나 유럽 차들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3.3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요구도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원판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 EBS 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의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시장이나 경제를 예측하는 것보다 투자 과정에 집중을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투자 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것들 분석해내야 되고,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 돈을 버는 거가 잃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 돈을 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필수다. 투자는 필수인데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책을 아마 아실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당신에게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미국의 되게 승승장구해서 높이 올라가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직접 일을 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받고 그 업무 재능을 많이 받고 그거의 일부를 중국에 외주를 줘서 자기는 뭐 별 힘 안 들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증거 투자를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의 중요한 이러한 특이점들이나 뭔가 포인트나 설명들을 좀 활용하면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 개인적으로 특이점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다음에 저도 한 분기나 반기별로 계속 저희 회사에서 설명해드리고. 네, 이상으로 권명재 대표님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계좌를 이동시켜요. 이동시켜놨는데. 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겠어요? 팀장님, 드시면. 팀장님. 예, 그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남겨주시고. 이거 하나 적어주시고. 개인 전화번호. 여기 앞에. 제가 앞에 거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유튜브 나오나? 그거 지금 몰라요. 예. 뭐 투자 그 김혜경 회원님께서는 뭐 이제 특이점 잘 잡으시고 이제 투자도 잘 하셨지만 저도 그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막 주식 폭락하거나 이러면 사실 그 치기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정면 예전에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저도 마이너스 40%까지 났다가 나중에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아, 예. 근데 그 FA님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리스크 감수하고 명함 하나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측하고 넘어가는 예측하고 그대로 대응하는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열심히 계속 팔로우하면 예를 들면 전쟁이 났으면 그 전쟁에 대한 위험, 애널리스트, 분석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한 100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원자재 어떤 것들이 세계에서 비중이 얼마 정도씩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정책 같은 거 IRA 법안이 리파워 EU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이게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바뀌었는가 빨리 그거를 공부를 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라든지 뭐 그러면서 정책 대응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00% 확실하게 제대로 완벽하게 대응은 다 안 되지만 그런 순간순간 집중해서 빠르게 하다 보면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